이걸 안 켰네. 미안해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4년 7월 달에 우리 계리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조금 뒤늦었지만 그래도 내년을 대비하거나 차후를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7월 달에 있었던 계리직 시험에서 우편금융 상식, 그러니까 지금은 우편일반이라고 얘기하죠. 우편일반에 관한 문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볼 때 자, 과거 23년도, 자, 24년도 이렇게 연차로 계속 시험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요, 계리직 공무원이 10급 공무원이어서 9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죠, 결국. 그래서 전환식 시험을 보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9급 공무원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2년 내에 한 번씩 봤는데 2년마다 1회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연년 매년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앞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반드시 연년마다 뽑겠다, 또 이런 게 기조가 자리 잡으려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2년마다 보다가 갑자기 매년 시험으로 보는 체제로, 시스템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볼지 안 볼지는 아직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도 만약에, 26년도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본다면 아마 9급 시험 제도에 맞춰서 매년 시험 보는 문제로 매년 뽑는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매년 뽑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2023년도에 드디어 이제 과목이 자, 우편 일반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3년도까지는 예금하고 보험을 함께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커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과목 이런 식으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24년부터는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과목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컴퓨터 일반 해갖고 여기 6개의 목차가 들어있는 영역으로 해갖고 한 과목에서 모두 4과목으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24년부터는 이제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컴퓨터 일반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20년도에 이렇게 볼 때는 우편 일반, 예전에 여기에는 우편 일반에는 자, 일반적으로 우편 일반이라고 했는데 우편 상식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예금도 들어있고 보험도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한 과목이. 그러다가 이렇게 해갖고 2과목으로 나눠진 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3과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점차 분화했어요. 분화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옛날에는 우편 일반에, 예금 일반에, 보험 일반에 여기 영어 문제 2개까지 해갖고 2문제까지 해서 이게 다 해서 20문제였거든요. 20문제.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20문제, 23년도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합쳐서 20문제. 그래서 예금 10문제, 보험 10문제 이렇게 냈어요. 컴퓨터 일반에 20문제인데 여기에는 영어 문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자 문제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다 넣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10문제, 나머지 10문제. 여기서는 20문제, 20문제, 여기도 이제 영어나 이런 거 다 넣어서 20문제에서 모두 80문제를 지금 시험 문제 올해 치렀습니다. 7월 달에. 자, 그래서 제가 우편 일반 요거에 대해서 자, 방문각에서 드디어 이제 방문각에서 하는데 과거에 뭐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 댓글 다는 거나 이런 거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달 때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런 거를 잘 Q&A 같은 걸 잘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로 조금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 방문각에서 실시하는데 제가 이 3과목을 다 하진 않아요. 우편 일반하고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은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볼게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우편 일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도가 조금 지금 시험보다는 있었어요. 하지만 24년도 7월 봤던 우편 일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금 아니라 보험 아니라 우편 일반만 난이도가 무난했다.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그림 문제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없었고 이건 없었고 그다음에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양, 그림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형식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 문제가 이때 있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 어찌됐든 우편 일반에 대해서 24년도 7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 무난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본다면 이거 11월 달이나 12월 달 가야 25년도에 시험을 봅니다 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 학습 자료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료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옛날에는 정말 보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조금 불편한 건 맞아요. 목차 정리라든지 글씨 크기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정리됐어도 여전히 조금은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학원마다 또는 강사마다 조금 정리하고 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재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드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겠다라고 접수를 하시면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하시면 대부분 그 학원에서 발행한 그 학원에서 한마디로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죠.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딱 학습 자료를 기준으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학습 자료에 없는 거, 그거는 시행규칙에 보니까 표가 거기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의 범위가 학습 자료하고 이 학습 자료에 뭐가 들어가냐면 각종 법령이 들어가요. 법령. 그래서 여기 보면 우편법, 대표적으로 우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우편법 시행규칙, 특히 이 시행규칙의 각종 형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서류, 서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게 시행규칙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24년도 7월 달에 형식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우선 취급이라는 글씨. 그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래갖고 5cm, 2cm 이런 걸 냈어요. 다음 중 형식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런 거 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우선 취급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알려야 돼요. 빨간 글씨로 돼 있다는 거 그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각종 부호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집배 코드 이런 거 얘기할 적에 영어 문자, 숫자 문자 이렇게 해갖고 탁탁 들어갔고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시험은 조금만 주의 깊게 준비하셔도 충분했지만 내년도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올해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내년 문제는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계산 문제 또는 보험을 취급했을 때 손해배상 계산 문제, 국제 취급했을 때 요금 반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세금 문제는 예금하고 보험에서 하셔야죠. 그거는 예금 문제에서 세금 문제. 그다음에 보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는 조금 나오진 않아요. 거기서도 물론 세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험은 주로 상품에 관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과목마다 약간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하시고요. 우편 일반은 가장 오래된 시험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주 특출나게 막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다만 손해배상이라든지 요금 반환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우편 일반은 두 개로 큰 영역을 나눠요. 물류 파트가 있고 우편 일반, 한마디로 상식 파트에 들어가는 우편 일반 파트가 있고 물류 파트가 있어요. 물류 파트는 이게 물류라는 자체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직접 배달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 문제,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차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집에 하루 종일 우편물 받으려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기 우편일 때는 대리 수령이 을 미리 정해놓고 일단 수취인에게 갔다가 없으면 동일 지역 내 대리 수령인에게 가고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용어가 불편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용이 처음보다는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안 했어요. 지금은 꽃 배달하면 30%, 50%, 30% 반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꽃
그다음에 화환이 있죠, 화분이 있죠. 이렇게 하고 30% 50% 반환 규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올해는 쉬웠다 해서 내년까지 쉬우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문제. 자, 요게. 자, 1번인데요. 서신 독점의 예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럼 서신 독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신이라는 아주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 봉함이 된 서신, 요것만큼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돼요. 다만, 좀 무게가 많이 나가요. 몇 g이요? 350g.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요금이 있어요. 보통요금이라고 그래요. 통상요금이 아니라 보통요금. 자, 이런 보통요금은 보통 이렇게 자 20g, 25g까지, 5g에서 25g까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어요. 그 50g까지가 아니에요. 그게 430원인데 430원에 10배 이상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서신이 독점되는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의 대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예외가 되는 것들만 줄줄이 고르면 돼요. 하지만 350g이 안 돼요. 아예 이건 서신 독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의 첨부, 봉하지 아니한 송장, 이거는 서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이거 서신으로 봐요. 서신으로 보니까 독점의 대상입니다. 독점의 대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독점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걸 골라라 했으니까, 예외의 대상인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일단은 요거 골라야 되고,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이건 골라야죠. 그러면 보세요. 기억 디귿이 빠져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 디귿이 빠져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 정답은 기억 니은만 봐도, 또는 기억 니은 디귿만 봐도 정답은 고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박스에 나오는 문제는 문제를 다 체크한 다음에 고르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도 이렇게 2개 아니면 이렇게 3개만 갖고도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특히 미음까지 벌어지면 3개 정도 보시고요. 리을까지만 딱 떨어지면 2개 지문만 봐도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정답이 이게 돼버린 거죠. 기본 통상요금, 보통요금, 통상요금 430원이에요. 430원. 이거에 곱하기 10배를 넘는다. 그러면 통상요금일 때, 이러면 이거는 서신 독점의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이 예외인 것을 고르는 거 맞지요. 여신금융요법 신용카드는 서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점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거 지워야죠. 자, 2번도 볼게요. 준등기. 이거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죠. 반등기. 등기요금의 반이에요. 왜? 등기요금이 2,800원인데 얘는 1,800원만 내면 되고요. 준등기 그러면 200g까지. 맞아요. 1,800원. 이렇게 됐어요. 배달기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왜냐면요, 국내 우편에서는 등기한다고 빨리 안 가요. 특수 취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급 취급을 하지 않는 한 빨리 안 가요. D+3일. 맞아요. 두 번째, 반송시 등기우편물 처리되어 반송 수수료는 등기통상. 여러분, 반송 수수료는 일반, 보통,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을 적용해요. 요금. 대신 수수료는 따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을 적용합니다. 2번 바로 틀렸죠. 3번 접수 시부터 수치, 투함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적 조회는 하여튼간 요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배달 완료 후 발송한 손실 분실에 대해서 손해는 완료가 됐잖아요. 더 이상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무게, 중량, 외형상, 자, 포장 상태가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배달로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준등기, 반등기. 그래서 일반 우편요금 등기 취급할 때 2,800원인데 근데 준등기는 딱 반. 자, 그래서 보험도 딱 반. 원래 등기 취급하면 10만 원까지인데 준등기는 보험 취급해서 5만 원 손해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볼게요. 3번도 볼게요. 어이구. 3번 좀 잘라서 그런데요. 인터넷 우편에 대한 설명. 인터넷 우표.
인터넷 우표 이거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나서 집에서 프린트하는 거예요. 집에서 프린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표는요, 일종의 이게 증서진 하지만 돈이에요, 돈. 화폐 가치를 하지는 않지만 화폐 유사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고 450원밖에 안 돼서 적어 보이지만 이게 한 10,000장 돼 봐요. 큰 금액이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막 프린트해 갖고 불법적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갖고 그래서 발급받으라고 나한테 집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이 우표는 여기다가 사용할 주소와 함께 인쇄가 돼요. 그러면 이거 그 주소 이외에 다른 데 못 쓰잖아. 그것도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래야 위조 변조를 막지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국제우편, 소포표물 이용 대상, 국제우편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국제우편 요금 엄청 비싸요. 거기다가 국제우편 관계, 외국과의 관계는 환율 차도 있고 그 나라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도 다르고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료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가 판매한 우표는 딱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니까 교환 대상에서 제외. 세 번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수취인의 주소 없이 단독으로 아이 주소와 함께 하는 게 포인트라니까. 인터넷 우표는 주소가 없으면 이거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매 후 출력을 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 출력을 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는 한정해서 구매 취소가 가능하고, 만약에 출력을 해서 사용해버리면 취소하는 게 무의미하죠. 벌써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이 3번이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이게 문제가 파연이 제가 볼게요. 내용 증명 우표. 내용 증명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 진짜 돈 빌려줬고 돈 못 받았어. 그래갖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돈 달라고 한번 해야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내용 증명 우표예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표는 뭐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정확하게 내용을 적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내용 증명 우표는 원본 한부 그 다음에 복사본이라고 하죠. 등본, 부본이라고도 얘기하고 부본, 등본, 복사본, 두부. 근데 만약에 이거 왜 세 부냐고요? 내가 갖고 우체국에서 갖고 우체국 그다음에 한 분은 보내요. 받을 사람 이렇게 그래갖고 야 돈 줘 왜 안 갚어?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돈 갚으라고 최고란 말을 쓰는데 돈 갚으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나중에 그런 거야. 소송이 났어. 그랬더니 네가 언제 나한테 돈 갚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체국에 가보자. 내가 분명히 이 날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보낸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 기록이 정말 맞다 안 맞다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내용을 보낸 날짜가 있다는 걸 확정하고 그게 있다 없다 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내용이 정당하다 이런 거는 입증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돈 빌려준지 안 빌려준지 법원에 가서 하셔야죠. 날짜 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증명은 날짜 입증. 그런데 내가 그런 거야. 나는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우체국에만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한 부만 제출해도 돼요. 반드시 두 부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원본하고 복사본은 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를 했을 때 이게 같은 놈이에요 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인도 이렇게 도장 찍고 심지어 이게 여러 장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장이면 여기 이렇게 여러 장일 때 이렇게 여러 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 접어 이렇게 그래갖고 요 사이에다 도장도 찍어 개인도 찍어 막 이렇게 개인 간인 다 찍어. 그럴 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서명 날인을 합니다. 날인. 서명 날인. 왜 도장은 그 사람이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 문서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문서야 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양면도 쓸 수 있어요.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내용 문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다. 왜? 관계없는 물건 넣으면 어떻게 해? 서류만 넣는 건데.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 양면을 사용해 작성한 양면 가능하다니까요. 면마다 비용이 들어가요. 두 면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문서 원본 한 통과 두 본을 반드시 해요? 에이, 이거 등본 한 번만. 그러니까 부본이라고도 하고 등본이라고도 하는데 복사본일 때 쓰는 말이에요. 한 통만 제출할 때도 있다니까요. 4번, 내용문서가 두 장일 때 내용문서 원본, 등본,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이 아니라 발송인 서명 날인. 이거 가리란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인장은 도장은 누가 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1번을 정확하게 찾은 분들은 내려와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국제 꽃 배달 서비스. 제가 이거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냈거든요. 그래갖고 매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조금, 좀 잘못된 적도 있거든요. 뭐가 잘못났냐면, 발송인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거 손해배상을 해주면 안 되죠. 손해배상 안 한다. 당연하죠. 발송인이 잘못했는데 고의과실이 있으면 요 부분, 요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냈을 때 늘 요거 오히려 더 이걸 발견하신 분들은 이 문제 딱 봤을 때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꽃배달 서비스예요. 30%, 50%, 30% 이렇게 해갖고 이거 화분,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반하는 규정도 있어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배달 결과 공급업체에 직접 입력. 당연하죠. 공급업체에 배달 결과는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완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꽃송이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품 교환 가치, 그러니까 교환 조치 볼게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의 교환 조치를 한다. 자, 볼게요. 그래서 1번 내용상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은 5번에 자 1번 맞고 2번도 당연히 꼭 부족하면 교환 조치해야죠. 그다음에 공급업체는 상품 발송할 때 반드시 꽃 배달 태그를 함께 하고요. 배달 중 공급업체 잘못이에요. 그럼 우체국이 왜 책임을 져요? 공급업체가 잘못했는데 공급업체가 왜 우체국이 책임을 져요? 우체국은 배달만 잘한 거지. 공급업체가 잘못했으면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아까 발송인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발송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을 넘기는 건데 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볼게요. 자, 6번. 나만의 우표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기념일, 생일 같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표 큰 거 한 장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3장 이렇게 갖고 4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생일날 또는 100일 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할 때, 생일날 뭔가 기념을 하고 싶을 때 사진.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있어야죠. 남의 거 이거 갖다가 만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서류 같은 거 제출하죠. 저작권 확인 서류라든지 신청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한다. 알겠죠? 신청 서류는 1년 이런 것들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나만의 우표 서비스 옳은 것은 자, 볼게요.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한 종 기본이고 홍보나 시트형 기본 종수에 큰 이미지 하나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이거 맞는 지문. 1번 맞으면 밑에 안 내려가도 됐는데. 전국 우체국, 별정 우체국, 우천 치국국 제외가 아니라 포함. 이런 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 지문에도 있었던 거.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다 접수 가능합니다. 자, 지적재산 받은 사용허가 신청서 고객으로부터 5년. 그 이미지는 3개월밖에 안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죠. 접수 담당자 신청서 날짜 도장 낙인하고 1년 3년이 아니라 1년 너무 위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넘어갈게요. 자, 요금 별납이 뭐예요? 훈합이 있고 별납이 있고. 자, 여기는 훈합할 때는 보증금 내라. 1개월치 곱하기 2배. 이게 보증금이잖아. 한 달 먼저 사용하고 다음 달 20일 이내. 하지만 소포는 20일 넘어도 관계없어요. 납부하시면 되지. 전달 사용한 요금을. 그게 바로 훈합이고, 별납은요, 그 장소에서 동일한 동일 무게 동일 요금. 근데 10통 이상이야. 이게 일반 통상이어도 되고 소포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요거. 그러면서 열통인데 소위 나는 불편과 또는 자, 우표 붙이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죠. 우표 안 붙여도 돼요. 소인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하는 거야? 별납 도장 꽝꽝꽝. 그래갖고 책임자 5급 이상 공무원 앞에서 고민 땅땅땅 고민은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한다. 이거잖아. 별납 우편물. 자,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다르다.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열통은 똑같아요. 여기나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이나 열통 이상 똑같습니다. 왜 달라요? 다르면 큰일 나죠. 자, 창구 업무 취급 시간 내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지요. 자, 우편 별납 고무인은 담당자가 아니라 요거 담당자 아니에요. 5급 이상 관리인이에요. 관리자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자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디귿 틀렸으니까 자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냈으니까 니은은 들어가고 기억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니은은 들어가고 기억 디귿 들어가면 와 정답 이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음까지 있을 때는 3개만 보고 정답 찾고 리을까지 있으면 2개만 보고 정답 찾으라고. 바로 2번이 정답이었어요. 나머지 그래도 보셔야죠. 1개월간 발송 예정 2배. 이건 후납할 때 쓰는 거지 별납이 아니잖아요. 리을도 틀렸네. 그럼 미음은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요금 동일이니 동시에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고 맞는 지문.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정답을 고르는 거야 제가 알려주는 스킬대로만 하면 돼요. 이걸 정직하게 다 보고 고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8번 볼게요. 감액. 이게 감액 대상이 있고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감액 대상은 정기 간행물 또는 자 신문 정상적인 법상 자 신문 정기 간행물 정상적인 법상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점, 영업사원, 보급 대행인 개인 등이 발송하는 건 법상 신문이나 법상 정기 간행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감액 대상이다? 바로 틀린 지문.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은 상품 선정 광고가 10% 맞아요. 서적 우편물이에요. 서적 우편물. 요게 포인트잖아요. 서적 우편물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요게 맞는 지문. 자, 20kg를 초과해서 소포를 2개로 나눴어요. 스피릿 했어요. 그럴 때는 20kg를 초과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2개로 나눴을 때 한 개 무게가 10kg를 초과한 것 해갖고 접수. 왜? 20kg를 초과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어찌됐든 2개로 나누면 10점 몇 킬로, 10점 몇 킬로 이렇게 나눠야지. 그랬을 때 접수한 등기소포 2,000원이 아니라 2,000원. 아니 스피릿 하면 2개로 쪼갰으니까 2,000원 각각 1,000원씩. 이게 나와야 되잖아. 각각 1,000원씩. 이거 기본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건데. 4번 1회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후납 일반 등기 통상 우편물은 접수 방법 감액과 자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 동시에 여러분 물량 감액은 이거 일반 자 요금 별납 후납 안 돼요. 일반적인 통상 우편물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 우편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맨날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거 기출 문제고 접수 물량은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선택. 요 부분이 좀 틀렸다. 그래서 요게 많이 나오는데 선택 우편물, 통상 우편물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제 9번 볼게요. 9번. 자, 우편 사서함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야, 사서함 계약. 이거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설명해요. 그 기본 강의할 때 2시에 데이트, 4시에 데이트. 와,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은 하루 종일 한 채널이 하는 게 아니라 2시부터 4시까지. 4시에서 6시까지. 어쩔 땐 7시 1시간만. 그러면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A고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B고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C야. 근데 같은 장소야. 같은 장소에서 할 때 이 사람한테 우편물이 왔는지 이 사람한테 우편물이 왔는지 이 사람이 우편물이 왔는지 장소가 같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의도 사서함 우체국, 여의도 사서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의도 우체국에 가면 1층, 2층에 여기에 사물함처럼 쫙 설비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우체국에 가서 저 사서함, 사물함 하나 쓸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 물량을 쓰는지 보고 사물함의 크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체국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배달 부서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작 부서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제작 부서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편량이 많겠구나 그래갖고 1층에다가 우편함 크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배달 부서에서는 이 사람한테 오는 우편물은 여기가 뭐야 얘한테 온지 모르니까 이 사서함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수시로 와서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장소 이게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만 이제 법인이나 국가 다섯 명 이상 대리 수령인을 다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바로 사서함 계약에 따른 사서함 우체국, 사서함 사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볼게요. 1번. 자,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법인 공공기관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법인 공공기관 단체 우편물 수령인까지 5명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배달된 우편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맨날 나왔어, 맨날. 우체국장은 연 2회야, 2회. 아니, 1회가 아니라 2회. 자, 운영 실태 점검해가지고, 이거 왜 아무도 안 와? 이렇게 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회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이런 거 문제가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기출된 지문에서 정답은 아니어도 같이 유사하게 나왔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이게 가리긴 했는데 자, 우선 취급이라는 표시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52, 그러니까 40 뭐 이렇게 갖고 돼 있는데 고딕체 맞아요. 빨간색이라니까요. 세로 20, 가로 5cm. 테두리도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로 5cm 이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 미음, 비읍 해갖고 이게 3번이 정답이었다. 이거는 뭐 그림 문제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진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금방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정리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11번 집배코드 이거 나올 거 알았어. 이거 새롭게 막 들어간 내용인데 24년부터 나왔잖아요. 영문자하고 영문하고 숫자로 이루어졌죠. 단순한 문자와 숫자? 영문 숫자 단순 문자 아니고. 자, 233 맞아요. 자, 도착 여기는 0이라고 B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여기다 단순 문자라고 하면 되지. 가독수이면 단순 문자가 아니라 3번이 정답을 줬네. 배달국 번호 마지막 자리는 1000번호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다. 이거 뭐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해갖고 청번호.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단순 문자 표기 여기 요거 문자 단순 문자니까 영어 문자 많고 마지막 자리는 청번호가 아니라 우체국 번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요거 가독성이 높은 문자 요거 줬잖아요. 단순 문자 영어 문자 맞죠. 그 다음에 숫자도 맞고요. 그래서 영문 숫자 문자 맞아요. 그다음에 도착국 232 맞고요. 약호 자리 경인청 그래요. 경인청 집중구 우체국 그래서 청번호가 아니다. 이렇게 3번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우체통에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 보기에서 가로에 들어갈 말. 이거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알려진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수집해온 우편물은 소인 작업을 편리하도록 종류와 형태를 분류한 후 우편화 우편 요금인 면을 바르게 간추려서 어느 면에다가 우표가 찍혀있는 면에다가 우표면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신 성명? 아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다. 그럼 나번 볼게요. 국제우편물은 국제우편물 어디로 가요? 해상은 인천으로 가고 항공은 해상은 부산으로 가고 항공은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은 인천에는 국제 우편 물류 센터 이거요. 공항 한 번이라도 가신 분은 가는 길에 보여 크게 국제 우편 물류 센터
큰 건물에 글씨로 써놨어. 이거는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그 다음에 선편, 배편은 부산국제우체국, 배편은 여기로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제우편물류센터요. 아시죠? 한중해상. 그럴 때는 인천해상 그걸로 가죠. 여기는 한중해상이 아니라 그냥 국제우편물 중 항공은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선편은 부산국제우체국.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부가취급에 해당하는 우편을 붙인 우편물은 취급 중에, 부가취급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붙인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이라고 표시를 하고 우편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뭐 가나만 정확하게, 이건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 항공은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아시거든요. 어렵진 않았어요. 박스 문제인데도 쉽게 냈어요.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유가증권 등기 적어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2천 범위 내에서 뭐 선화증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자, 한도액은 2천만 원 맞네요. 10원 이상 2천만 원. 이미 사용됐어. 그러면 유가증권의 가치는 없어진 거지. 이거 물품 등기로. 그러면 유가증권 등기 나오면 안 되죠. 바로 2번이 틀렸죠. 배달 시 수취인에게 겉봉 열게 한 후 표기된 유가증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 관공서 회사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포함된 다량의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상호 대조 확인 없이 일괄 배달되지 않도록 조심. 관공서 회사일 때만. 이렇게 해갖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유가증권 등기요. 여러분 상품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내가 이거 갖고 수험표 갖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열심히 봤는데 근데 마음엔 드는데 그게 값어치가 있나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이나 기프트 이런 거 보험 취급을 원할 때는 물품 등기로 가셔야 돼. 이건 유가증권은 벌써 값어치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14번 특별송달. 또 나왔어. 특별송달. 이거 뭐야? 특별송달?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죠? 특별송달은요,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송달을 하는 건데, 이거 민사소송법 방법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거 민사소송법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소송서류야. 중요한 다툼이 있는 서류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 이럴 때만 쓰는 거야. 따라서 특별송달 우편물, 민사소송법. 소송법에서 정한 우편물에 관한 송달 방법. 이게 대부분 소송. 중요한 소송 절차에 관한 소송, 이렇게 많아요. 우편물의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걸 뭐라 한다? 본인을 바꿔주고 교부 송달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러면 이거 끝까지 받아야 돼. 소송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3일 동안 유치한다고. 3일 동안 유치하고 당연히 사유를 적어줘야죠. 적시하고. 그러면 3일 동안 유치하면 뭐 밤에는 오겠지. 3일 동안 한 번은 오겠지. 그럼 송달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유치해서 송달한다. 유치송달. 그럼 보세요. 교부송달, 유치송달. 잘했잖아요. 4개만 나오면 기억니은 하나만 보시고 정답 찾으시라고. 1번이 정답이라니까요. 다 내려올 필요 없다니까요. 다번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창구에서 수취인이 본인에게 직접 만났다, 조우했다. 말도 참, 아주 야장 짝짝 달라붙네. 만났다, 조우했다. 그다음에 라번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외출 중이라서 그 동거인에게, 이거 동거인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송달이 아니라 보충 송달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송달이라는 건 민사소송법상 정한 우편물의 송달 방식인데 대부분 소송 서류나 또는 절차에 관한 서류, 국가기관에서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도달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이거. 이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이거 카알라에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카알라. 이거요, EMS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처음에 6개국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1개국. 그 다음에 어디 있어? 홍콩의 지사, 홍콩에. 자, 메인이 홍콩에 있잖아, 메인이. 사무소를 홍콩에다 두고 있는 거.
이거 칼라 제도잖아요. EMS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만든 거. 그래서 6개국이 시작해서 지금은 11개국. 그 중에 홍콩의 주된 사무실 여기다 두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했잖아요. 자, 우정당국 가입한 국제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 맞네. 맞네. 자, 국제 특송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EMS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 사무국은 태국, 홍콩 이렇게 나오셔야지. 연합체 역할의 확대를 위해 최근 K팩 등 여러 상품의 주력 상품을 하고 있다? 노노노노노. 아이고. 이건 아니죠. K팩은 아니죠. EMS라든지 배달 보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슬로건은 패션이 아니라 파워 투 딜리버리 이거였어요. 치사하죠. 파워를 패션으로 넣어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요금 전액을 배상한다. 맞아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와우, 사진 이렇게 갖고 낸 줄 몰랐지만 그래도 11개다. 그 다음에 홍콩이 자 주된 사무소, 태국 소재가 아니라 사무국은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하시면 어렵진 않았는데 좀 정리를 그래도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16번. 자, 국제소포는요, 국내 소포하고 달리 얘는 일반 소포가 있고요. 등기 소포가 따로 나눠져요. 근데 등기 하시면 빨리 가요. 이건 D+3, D+1. 근데 국제소포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얘는 그냥 등기가 전제예요. 등기가 전제야. 등기의 존재라니까 그냥 이걸 하는 거야. 국제소포는 등기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록 취급을 바로 한다는 거야. 기록 취급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기록 취급 안 해요. 하지만 이건 기록 취급해요. 근데 빨리는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지. 국제소포 접수 검사 시 중개국 아니 접수 이런 접수 우리나라 소포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보통 소포의 경우는 기록 취급을 하지 않으나 등기 소포 아니 국제 소포는 보통 소포 이런 게 없다니까. 등기가 전제라니까. 바로 틀렸지 뭐. 발송인이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기 표지 운송장 도착국가 중량 요금 접수 담당자가 기재한다. 맞지요? 이게 맞지요? 3번이 4번 항공소포 실중량. 자, 이거 무게중량이고요. 최적 중량. 이게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무거운 거. 요금이 큰 거.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항공소포의 실중량이 가로, 세로, 높이가 아니라 최적 중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피 중량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데서 뭐 부피 중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에이, 이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내용이고 어려운 파트에서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었다. 볼게요. 자, 17번. 국제소포의 보험소포, 아이고. 보험소포, 보험취급, 인슈얼, 레더, 맞지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아니요. 포함해서. 모든 우체국이 다 되는데. 보험 취급을 한 통상우편물 등기보험서장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보험서장.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기보험서장 맞죠? 그냥 여기다 let insure 써놨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뭐 맞는 지문이지. 자, 3번 중요 서류, 유가증권, 부피가 작은 귀중품은 보험소포가 아니라 이거는 보험소포가 안 돼요. 작은 거니까 봉함을 해야죠. 이게 왜 보험소포예요? 등기보험서장이라고 합니다. 등기보험 서장. 아니 국제우편에서는 서신이 아니라 서장. 여기다 넣어야지. 작은 보험소포가 아니라 보험소포는 박스 큰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아니 등기보험서장은 봉함된 서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슈얼 레터라고 미리 제목에서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속지 말아야죠. 보험소포 아니고 제외한 거 아니고. 국제우편물 발송조건 포스트넷 인터넷 우체국에서 취급국가 보험가액의 최저가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이거의 최고 한도액을 확인한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아니 보험 들었는데 최저 한도액을 왜 써요? 최고 한도액 내에서 해야지. 보험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국제우편 사전 통관 정보. 요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23년에 비해서 24년은 많이 정리가 됐어. 그리고 23년은 되게 복잡했는데 정리돼 가지고 되게 간단했어요. 그런데도 자, 대상 국가는 아니에요. ISC2 이렇게 얘기하죠. ICS2 여기 UP가 아니라 ICS2예요. ICS2 R2라고 하죠. ICS R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선생님 ICS2 R2가 뭡니까? 무슨 이거 뭐 그 제다이도 아니고 아니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대상 국가가 만국 우편연합 회원국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도착 국가 AC 어세스먼트 컴플리트 맞아요. 이거는 AC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 수단 탑재 발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만국 우편연합 모든 나라가 아니라 유럽연합이었어요. 어려운데 ICS2R2인데 그 말보다는 유럽연합이 조금 더 가깝겠죠. 두 번째,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기, 표지, 운송장, 세관신고, 작성, 언어는 영어, 포스트잇 숫자 이외의 문제는 모두 영문. 자, 3번. 자, 대상 우편물은 국제소포, KPEC, EMS, 서류비서로 한중해상 특성 소형 포장물 맞습니다. 네 번째, 우편 취급글 포함한 맞아요. 포함한. 이건 제대로 했네요. 제외한 거 아니죠. 그래서 맞는 지문. 드디어 떴어. FDA 나올 뻔했어.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죠. 푸드,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의약품 이런 거 있잖아. 음식, 약품에 대해서 이거 미국으로 보낼 때 여기 보낼 때 이거 FDA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계정 만들고 등록을 하셔야지. 이거는 기본이다. 이거는 기본 강의할 때 많이 했어요. 신고를 먼저 하시고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돼. 자, 항공선편 모두에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음식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약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해열제라든지 이런 거 보낼 때도 많이 써요. 사전신고 면제 위에 해당 구분됩니다. FDA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먼저 개설한 후 인터넷 우표 전화를 통해서 신고한다? 노. 신고를 먼저 하고 우선 그 다음에 자,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등록을 하라고 돼 있다고. 신계등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3번이 바로 틀렸다. 자, 미국의 공공보건안전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 식품 반입 시 FDA 사전 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무슨 먼저 계정을 만들어요. 신고를 먼저 하고 계정 만들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이 정답. 자, 그러면 다시 20번이 어디 있죠? 20번 볼게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우편 소형 포장물 스몰 패킷 이런 것도 내요. 파슬? 이건 소포고. 이건 소포고. 아니, 이건 소형 포장물은 포장했잖아. 패킷했지. 패킷. 파슬은 소포고요. 바로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내부 외부 발송인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물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맞죠. 요거 맞죠. 요번이 2번이 맞죠. 2번 이게 맞죠. 3번 등기 소형 포장물의 경우 고객 편리하게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금 할인은 없다. 스마트 접수하고 요금 할인도 받고. 그다음에 2% 정도. 자, 4번 세관 신고서는 내용품의 가격 SDR CN22 SDR보다 300SDR보다 낮을 때 높으면 CN23 맞아. 이건 맞는데 선생님 1SDR은 얼마입니까? 1749. 야, 1,700원. 이걸 어떻게 이걸 냈을까?
1450이 아니라 1749.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에는 아무래도 자, 통신물에 관한 참고사항 같은 거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였죠. 소포에는 원래 못 들어가요. 소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내서. 그다음에 상품 소개서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우편 일반이라고 하죠. 우편 일반에 관한 기출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우편 일반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보험 일반이 상품에 관한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금은 솔직히 말해서 상품에 관한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금이 굉장히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또 예금의 뭐 법적 성질 이런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쉽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문제는 우편 일반이 좀 무난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우편 일반이 무난하리라고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비 잘 하시고요. 자, 앞으로 방문각에서 게리직의 우편 일반은 정인영이 담당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요걸 보시면서 앞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 같이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구나. 같이 가시죠. 정인영이었습니다. 합격은 방문각이에요.